반도체에서 서프라이즈가 나는 거는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인데 그럼 은 계속 공급이 될까? 따라갈 수 있느냐. 올해 연말쯤에는 칩이 남아돌 수도 있어요. 이거. 유튜브 채널에서 찍어주는 종목,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이 종목을 발굴한 게 아니에요. 뭘 살펴볼 건가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 데이터 센터를 증설할 때 전력을 많이 공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네, 오늘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학균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정신 없으시죠? 뭐 저희들의 일이 조금 장돌뱅이 같은 면이 있어가지고요. 예, 늘 분주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오늘 주가도 이제 코스피가 보니까 6,219 네. 정도 선으로 이제 끝났는데 이제 뭐 살짝 좀 막판은 이제 상승폭 반납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전쟁이 마치 끝난 것처럼 계속 쭉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 상황 이제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우리 증시도 3월에 조정을 받고 상당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 이건 글로벌 공통의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죠. 그렇죠.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대만이 그 중동 전쟁 나기 이전 수준을 넘어서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글로벌 증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그렇게 약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아직 사상 최고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네. 올해 상승률로 따지면 미국은 한 10% 남짓인데 한국은 40%가 넘게 올랐고 그렇죠. 작년에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직 뭐 사상 최고치에 조금 못 미치긴 합니다만은 뭐 상승률로는 뭐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달 3월 달이 네. 마치 전생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근데 보면은 3월 달에 우리 증시가 굉장히 변동폭이 컸잖아요. 네. 막 12% 빠지고 네. 8% 빠지고 하다가 확 올라오고 전 세계 글로벌하게 비교를 해도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요인을 어디서 보세요? 그거는 네. 사실 뭐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원인을 알긴 힘든데 뭐 가격과 연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달에 그렇게 요동을 쳤던 건 그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3월에 굉장히 오르내림이 심했고 특히 3월 초 이틀 동안의 주가 하락률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컸거든요. 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오른 걸 생각하면 작년 4월부터 금년 2월까지 큰 조정 없이 올랐던 것 역시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의 변동성이었어요. 올라가는 변동성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다른 나라와 아주 차별화되는 상승률이었기 때문에 조정도 굉장히 강하게 받은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최근에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이제 주가의 진폭이 커진 느낌은 받는데요. 이건 뭔가 주식시장에 기계적으로 한꺼번에 주식을 사고 파는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최근에 투자의 뭐 대세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폭넓게 확대가 되고 있는 ETF의 확대와 좀 무관치 않은 거 아닌가. ETF라고 하는 건 개별 주식 한두 종목을 그냥 골라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뭐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이제 종목의 그 종목의 어떤 꾸러미를 한꺼번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주가의 변동성은 ETF의 어떤 그 확산과 좀 그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변동폭, 내려가는 변동폭이 이렇게 커진 게 네. 이제 ETF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저는 거죠?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보니까 최근에 ETF가 400조, 순자산 네. 400조가 넘었더라고요. 자금도 많이들 들어오는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뭐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뭐 보세요? 사실 뭐 네. 변동성은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뭐 이런 힘이 작동했다 그러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양가적인 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근데 이제 ETF라고 하는 거는 지수를 만든 사람, 지수를 설계하는 자산운용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만든 질서를 사후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버블을 더 크게 만들 수도 네.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 매니저가 혹은 개인 투자가가 어떤 개별 주식 하나하나를 직접 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고평가된 주식을 사는 데는 막 주저하고 할 텐데 네. 사실 ETF라고 하는 게 기존에 인기 있었던 것들 중심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서로가 베끼기 경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비슷비슷한 컨셉의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 뭐 저평가된 주식의 어떤 반등을 노리고 만든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것들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이제 주가의 버블을 키우게 하는 예를 들어서 주식 하나하나를 사고 파는 액티브 투자자가 있다 그러면 액티브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고평가된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건데 근데 ETF는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또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시장의 인기주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인기를 강화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ETF가 확산이 되는 거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ETF가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으로의 머니플로가 예컨대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싸 보이는 주식도 그냥 ETF가 그 질서를 강화하면서 사는 힘으로 작동하는데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머니플로가 빠져나갈 때는 개별 펀드 매니저나 개별 개인 투자, 개별 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 굉장히 저평가됐네, 많이 빠졌네. 그냥 그랬을 땐 주식을 사거나 안 팔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머니플로가 만약 바뀌게 되면 기계적으로도 주식을 떨어뜨린 힘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벌써 5, 6년 전인 것 같은데 IMF 국제통화기구가 뭐 시장에 대해서 이런 뭐 논평이나 이런 걸 내놓진 않아요. 네. 근데 5, 6년 전에 IMF의 워킹 페이퍼 본 기억은 이 ETF가 만들어내는 그때 문제의식도 저랑 비슷했어요. 이제 만약에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으로 작동했을 때 사실 그때 2019년 이때만 하더라도 2009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한 10년 올랐던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ETF라고 하는 힘이 작동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흐름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초래가 될까? 굉장히 ETF로 인해서 금융 불안정이 초래가 될 수 있다라는 워킹 페이퍼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몇 년도라고요? 벌써 한 5, 6년 코로나 5, 전인 것 6년? 같아요. 네. 6, 7년이군요. 네. 그 정도 됐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리는 뭐 아주 많이 오르진 않았고 크게 보면 ETF로도 자금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IMF가 조금 가정적으로 뭐 생각할 수 있는 걱정이긴 하죠. 네. 그렇게 어떤 가정적으로 생각했던 상황은 아직까지 현실화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않았지만 네. 충분히 일어날 수 뭐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네.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들어올 때도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들어오니까 빠질 때도 역시 그거를 흐름을 더 강화하는. 그렇죠. 예. 근데 또 걱정되는 게 네. 지난달만 봐도 이 ETF 자금의 사실 대부분이 레버리지 자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를 개인 투자가들이 네. 사고 파는 걸 레버리지로 많이 쏠리는 거고요. 네. 전체 뭐 ETF 설정력이 뭐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적으니까 그게 많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개인 투자가들이 어떤 주된 투자 수단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는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를 표하는 쪽 입장이신가요? 저는 레버리지라고 네, 하는 거는 사실 뭐 레버리지 ETF를 사는 게 바로 뭐 포지션이 청산되고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레버리지를 높여서 사는 건 저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만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더라도 내가 팔지 않으면 손해가 확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들고 있는 건데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 돈의 만기를 만드는 경향이 있죠. 예, 뭐 신용으로 주식을 산다라든가 그런 식의 투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월 초에 나타났던 높은 변동성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면 사실 뭐 3월 달에 조정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작년 혹시 1분기 때 S&P 500 지수가 20% 가까이 밀리고 그리고 나스닥이 한 25% 밀렸던 상승 하락장이 혹시 기억나세요? 그 관세 때문에요? 관세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번에 중동 전쟁보다 더 밀렸어? 더 밀린 거 기억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렇게 밀렸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중동 전쟁보다 그때가 더 밀렸던 밀렸죠. 거죠? 예.
기억 안 나잖아요. 네, 네.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다 결과만 남고 중간의 어떤 파도가 그 국면에선 굉장히 높은 파도였지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투자란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레버리지로 주식을 산다 그러면 그 지금 기억도 못할 그 변동성에 노출이 되면서 내 포지션이 청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또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게 뭐 주식 투자의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방법, 또 수단이 결과가 될 수 있죠. 중요하니까. 네, 네. 근데 레버리지로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조금 조급증이 들어간 거기도 해요. 네. 근데 저는 주식 투자는 결국 이걸 뭐 내가 타이밍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럼 한두 번은 잘 맞출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뭐 계속해서 잘 맞추긴 좀 힘든 거고 그런 식으로 또 투자에 있어서 레버리지 투자를 권하지 않는 또 이유가 투자는 중독성이 있거든요. 내가 번 방식대로 반복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레버리지로 돈을 번 사람은 따분하지. 그냥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한. 그래서 한두 번 벌었더라도 그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한 번 삐끗하면은 그냥 재산이 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건 저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곱하기 0이 안 나오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벌더라도 이 상황에서 내 포지션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 이건 곱하기 0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어떤 습관이기도 하고 특히나 성공한 투자는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는 좋은 태도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레버리지 투자를 일상화하는 거는 또 시장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떨어지는 사이클을 그리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저는 좋은 투자 자산 아니라고 봅니다. 또 센터장님 말씀에 또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예, 계좌를 다시 봐야 되겠네요. 저 이제 다시 이번 이제 회복장에 이제 또 네. 여쭤보면은 아무래도 이번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종전이 된 것도 아닌데 거의 이제 다 회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주식시장만 봐서는 그 이유가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 우려가 좀 덜어졌다? 뭐 이것 때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전쟁을 일으킨 것도 미국이고 뭐 이란과의 협상이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매우 가변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3월 말 4월 초를 지나면서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 진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그런 인사이트를 좀 얻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 대통령이 대체로 연임을 했는데 한 번만 되고 두 번째 떨어졌던 사람들이 전부 인플레이션에 결국은 이제 잡아먹힌 거예요. 예, 76년에 포드 대통령 네. 카터한테 졌죠. 그때 인플레였습니다. 아하. 80년 대선에서 레이건에게 졌던 카터 대통령 역시 인플레였죠. 또 92년도 그 대선에서 클린턴한테 졌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 역시 인플레였어요. 네. 그리고 2024년에 이 민주당이 이 트럼프에게 다시 정권을 넘겨준 것도 결국 인플레였고요. 이 네 사람 제외하고 인플레 없이 정권을 빼앗긴 또 한 명의 인물이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였어요. 2020년에 인플레는 아니었지만 사실 트럼프 일기야 인플레이션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적 인물이었고 2020년에 코로나 대처를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평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백신 맞지 말라 그러고 100만 명 넘게 죽었기 때문에 그건 뭐 인플레가 그렇죠. 아니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나름의 논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은 결국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돈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11월에 중간선거를 치러야 될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도 처음에 이란을 공격할 때 4 내지 6주라고 말했는데 뭔가 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뭐 가질 만한 생각이에요. 진짜 트럼프 생각은 모르겠지만 또 두 번째는 미국도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됐지만은 물가가 불안하게 움직이더라도 연준이 굳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게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이건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이 남의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예컨대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경로는요. 네. 공급망 교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가를 네. 보는 것도 공급망 지금 중동 전쟁의 공급망 교란의 상징은 국제 유가잖아요. 네. 그럼 유가가 높아지면 인플레 물가가 높아지고요. 물가가 높아지면 중앙은행이 긴축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긴축을 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서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출발은 공급망과 인플레이션이 되는 건데 2011년도 3월에 나타났던 동일본 대지진도 이것도 공급망 교란과 영향이 있어요. 일본이 소재 부품의 강국이잖아요. 그렇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도 뭔가 부품의 공급난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만약에 거의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물가가 높아진다 그러면 그 국면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게 맞나?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 기준금리를 올리곤 하는 그런 긴축 정책이 정당성을 갖는 거는 그 나라 경제에 과잉 수요가 존재해서 사람들이 뭔가 과하게 경제 활동을 할 때 금리를 올림으로써 과잉 수요를 억제하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정적으로 지금 중동 전쟁이 한 몇 달 더 지속이 된다. 기름값이 배럴당 100불 이상에서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뭐 당장 6, 7월부터 한국의 물가가 되게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써서 물가가 높아진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유가가 높아져서 국민들이 살기가 불편해요. 더 힘든데. 심지어는 쓰레기 봉투까지도 사재기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럼 금리까지 또 올리면 상당히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근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그때는 2008년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힘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동일본 대지진이 딱 나고 물가가 확 올라가니까 그때 ECB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2번 올렸어요. 2011년 여름에. 네. 그때 ECB의 금리 인상의 경제적 귀결은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재정위기의 재점화였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때 이 중앙은행이 이게 수요 측면인지 비용 측면인지 이거를 정확히 계측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때는 동일본 대지진 나기 직전에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 압박도 존재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서 남유럽 재정위기가 나면서 주가가 글로벌 시장이 또 한국 시장도 많이 폭락을 했고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2022년 2월에 발생했는데 그 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전쟁이 나버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네. 그냥 얌전하게 올린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0.75%포인트씩 올리는 소위 자이언트 스텝을 여러 번 밟았어요. 네. 그 금리가 훅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동일본 대지진이 났던 2011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이 지금과 비슷한데 지금과 그때 두 가지 과거의 두 경우와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지금은 인플레 압박이 별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미국도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비교적 안도했던 거는 물가가 안 올라간다가 아닙니다. 이미 3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동요를 했죠. 2월 달에 전년 동월비 2.4% 상승했던 게 3월에 3.3이 됐어요. 네. 근데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전쟁 전에 독자적인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박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설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도 연준이 선제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미국이 전쟁을 멈추고 싶어하는 거는 진심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설사 결국 그 전쟁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는 거는 금리인데 인플레를 통한 금리인데 물가가 불안하더라도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긴축하진 않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지금은
투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본 지진 때와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그 금리를 올리기 전에 네.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어떤 수요 측면에서의 압박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은 존재했죠.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뭐 물가가 비록 오른다고 할지라도 네.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그런 가능성은 낮다. 높- 최대한 뭐 네. 근데 계속해서 이제 뭐 유가가 높고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기름도 덜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돈을, 결국 차를 금리를 잘 먹고 올려서 다니는. 수요를 이제 좀 억제해야 돼요. 이제 금리를 어느 순간에 이제 장기화되면 중앙은행도 그것이 거의 비용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더라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기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인내할 거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나자마자 바로 다음 달부터 금리 올리고 그리고 막 뭐 빅스텝을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매우 합리적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대표 지수들 있잖아요. 네.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보면 사실 연초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연초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확 오를 때 네. 그때 이제 왜 이 친구들은 지지부진할까에 대한 또 해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연초라기보다는 작년 작년 하반기부터 맞아요. 미국이 예, 예. 작년 한 해 동안 S&P 500, 나스닥이 한 10% 남짓 10%, 올랐을걸요. 조금 10%대 초반. 예, 예. 근데 코스피는 작년에 75% 올랐잖아요. 이제 좀 수익률이 역전이 되는 모습인데, 저는 미국 자본주의가 좀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네. 굉장히 훌륭한 아이폰 만든 애플이라는 회사의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171%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만약에 300조 원 넘게 돈을 네. 벌면 그때의 ROE가 40%입니다. 그럼 애플의 171%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어마어마한데요? 엽기적인 예, 예. 느낌의 전 처음 봐요 이런 숫자죠? 숫자를. 예. 그러면 스타벅스의 ROE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요? 예, ROE라고 하는 네. 거는 분자에 당기순이익이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기업이 1년 동안 매출로부터 비용 다 빼고 당기순이익은 주주들에게 귀속이 되는 게 당기순이익이에요. 네.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자기자본. 나눠주는 게 ROE입니다. 네. 자기자본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산 중에서 채권자들의 몫을 뺀 주주들에게 귀속이 되는 몫이에요. 그래서 주주들에게 귀속이 되는 사업 미천, 자기자본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전적으로 귀속이 되는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이냐라고 하는 자본 효율성을 보여주는 게 ROE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애플의 그 ROE가 171%가 된 거는요. 자기 자본이 애플이 최근 7, 8년 동안 줄어들었습니다. 자본을 줄였어요. 자기 자본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합니다. 여의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미천으로 1억 원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1억 원을 넣어요. 이거는 자기 자본이에요. 네. 근데 돈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송 기자님이 저와 동업을 하면서 5천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면 1억 5천만 원이 나의 자기 자본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1년에 한 5천만 원 벌었어요. 네. 그러면 5천만 원 번 거를 우리 한 3천만 원은 배당으로 나눠 가집시다. 그러면 자기 자본 1억 5천만 원 중에서 제가 투자한 건 1억이고 네. 송 기자님 투자한 건 5천만 원이니까 저희 지분율은 67%고 네. 3분의 2. 그러면은 3천만 원 배당 제가 2천만 원 가져가고요. 1천만 원 네.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그럼 배당으로 주고 남은 2천만 원이 다시 기업의 자기 자본에 더해져요. 이건 재투자의 개념이에요. 네. 번 거를 주주들이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이 바로 가져가지 않고 일부만 배당으로 가져가고 자기 자본에 넣는 거는 뭔가 투자를 해서 미래 파이를 더 크게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흑자를 내는 기업은 뭐 당기순이익 중에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기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적자가 발생하면 자기 자본이 줄어들어요. 제가 1억 원 투자하고 송 기자님 5천만 원 투자해서 1억 5천만 원 했는데 1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한 3천만 원 미쳤어요. 그러면 당연히 적자 났으니까 배당으로 가져갈 몫은 없을 거고 네. 1억 5천만 원 출자한 자기 자본에서 적자한 3천만 원이 빠지고
자기 자본은 1억 1억 2천만 원이 돼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경우는 적자 기업인 경우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데 네. 뭐 애플이 적자 기업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본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당기 순이익보다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하면 그만큼 자기 자본이 줄어들어요. 아, 그렇겠다. 네. 단기 순이익보다 더 많은 주주환 배당을 주고 네.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가 출자한 돈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근데 1년에 번 게 5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배당으로 1억을 우리가 나눠 가져요. 네. 그러면 자기 자본은 5천만 어떻게? 원? 아니요. 1억 원이 되죠. 왜냐하면 5천만 원은 번 게 있고 아, 그렇지, 번 그렇지. 거 그렇지. 돌려받고 예, 예, 우리가 예. 출자한 것도 5천만 원을 네. 빼는 거니까 애플은 그런 식으로 간 거고요. 제가 앞서서 스타벅스가 자기 자본 그 ROE가 무한대라고 무한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라서 그래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요. 아. 그러니까 예컨대 애플은 네. 그동안 주주들에게 출자한 사업자금을 받은 돈에서 쌓아놔 유보해 놓은 자기 자본이 이만큼 있는데 네. 단기 순이익보다 배당 그 주주환을 더 많이 하면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나 뭐 맥도날드나 이런 네. 기업은 옛날에 이만큼 쌓아놨는데 이걸 주주에게 다 돌려주고 이제는 빚까지 내서 주주환을 하는 거예요. 주주환원을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들 해야 할 수밖에 없다기보다는 해도 되는 네. 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비즈니스 모델이 일단 좋아요. 기업이 번 돈을 바로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쌓아두는 이유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할 때 예비적인 동기로 그 자기 자본을 쌓아놓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런 기업은 돈 벌면은 뭐 쌓아놓고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플은 제조 기업이 아니죠. 애플은 아이폰의 기획과 마케팅만 하고 아이폰을 만드는 건 대만의 팍스콘이라는 회사에게 아웃소싱을 줘서 팍스콘이 중국의 심천 등에서 네.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 번 돈을 그냥 돌려주고 아이폰 판매하자마자 계속해서 판매는 잘 되고 또 이 자기들의 어떤 그 애플 생태계 내에서 소프트웨어나 이걸로 돈이 잘 들어오니까 네. 굳이 예비적 동기로 돈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죠. 스타벅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맥도날드 설비 투자가 필요한 공장 가지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의 무형의 매뉴얼 그 분위기를 가지고 투자가 필요 없고 캐시플로가 너무너무 좋은 기업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주주 환원이란 이름으로 자기 자본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 증시 얘기하면서 너무 돌아왔는데 저는 미국 시장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네. 이렇게 독주할 수 있었던 거는 애플이나 스타벅스나 맥도널드나 이런 것과 같은 과소 투자 모델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과소 투자 모델이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나 이런 데 투자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 네. 근데 비즈니스 모델은 너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어요. 네. 그 번 돈을 투자 수요가 없으니까 그거를 주주들에게 굉장히 많이 돌려줘요. 그럼 주주 환원이 크죠. 네, 네. 근데 이 단기 순이익보다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했던 것도 미국에서 최근 10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미국이 원래 주주들 많이 신경 쓰는 네. 나라지만 이런 식의 주주 환원 했던 거는 최근 10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많이 하죠. 네. 그럼 자기 자본의 규모가 컴팩트하게 줄어들겠네요. 줄어들겠죠. 네. 그럼 ROE가 높아져요. 네.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게 ROE인데 분모가 줄어드니까. 작아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본 효율성 높고 주주 환원 많이 하고 그 근간은 이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 투자 없이 돈을 많이 버는 과소 투자 모델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과소 투자 모델이 두 가지 점에서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도전을 받았다고 보는데 굉장히 미국 기업들은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투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 활동하는데 큰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군가의 비용은 누군가의 소득이에요. 기업이 예컨대 뭐 원재료를 산다. 그럼 납품업체 사장님의 소득이에요. 그렇죠. 임금을 준다. 노동자의 소득이에요. 네. 근데 그 미국은 결국 가장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그 공동체에 기여하는 거는 기업은 투자예요. 근데 과소 투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잘 나가지만 기업의 부가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는 굉장히 협소해졌고요. 기업과 경제 공동체가 완전히 좀 분리돼서 움직인 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결국 뭐 서부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잘 나가지만
나머지는 뭐 그냥 별 볼 일이 없어요. 저는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소외자의 선택이 트럼프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주주들에게 과잉 배분됐어요. 번 거보다 주주가 더 많이 가져가. 그렇지.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이 이 자사주를 사는 것, 지금 한국에서 자사주 사는 거는 주주 환원이니까 환영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사주 사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렸어요. 그때 민주당은 200만 불 이상의 자사주에 대해서 4% 정도 과세를 하려고 그랬는데 공화당이 반대해서 1%만 물렸어요. 그 문제의식은 뭐냐면 기업이 벌어들인 부가 다 주주들에게만 간다는 거예요. 뭐 미국 사람들 주식 투자 많이 하니까 뭐 주주들의 부가 높아지는 게 국민 경제와 무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투자는 그 투자의 대상이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자산 투자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윳돈이 있어야 주식도 사건 집도 사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주들에게만 과도하게 좋았던 자본주의가 그 근간은 비즈니스 모델이 주주들에게 너무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과도하다고 부를 수 있는 주주 환원이 있었고 그 결과물인 아주 높은 ROE라고 하는 자본 효율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미국의 자본주의가 아주 투자를 적게 하는 경량 자본주의에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만들었던 게 저는 AI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아, 지금 온갖 칩을 쓰는 대로 돈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10년의 패러다임과 달라지는 거예요. 투자를 적게 하고 했던 거에서 이제 투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주주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미국의 매그니피선트 세븐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 중에서 누가 생성형 AI의 최종 승자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야,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얼마나 벌어야 저 투자가 정당화될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가 지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은 어떻게 보면 경량 자본주의의 과소 투자 모델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하면서 자본 효율성을 걱정받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 같고,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굉장히 좋은 기업들 아닙니까? 투자를 자기들이 번 거 가지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 칩을 사는데 너무 돈이 들어가니까 빚까지 내요. 그렇죠. 채권 메타 발행하고. 채권 네. 발행했죠. 작년 10월에. 올 초에 구글이 채권 발행했죠. 3월에 아마존이 채권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주환원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자본은 무거워지고 많이 했던 주주환원이 굉장히 위축이 된다 그러면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던 핵심 논거들이 저는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 주식들 중에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비교적 견조하고 지금 미국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지만은 매그니피선트 세븐 종목 중에서 사상 최고치 친 거는 근처에 있는 건 아마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존도 워낙 안 오르기도 그러기도 했어요. 했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 그걸 보는 거죠. 미국의 빅테크 중에서 누군가는 위너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투자하는 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너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이게 그 투자가 정당화될까 하는 걱정이 있고 다 같이 투자하다 보니까 다 같이 위너가 될 거야라는 걱정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미국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갖는 걱정은 과잉 투자에 대한 걱정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그들의 과잉 투자의 수혜주예요. 그렇죠. 그들이 과잉 투자하게 되면 그들이 뭐 궁극적으로 돈을 벌건 말건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칩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비유를 하자면 저는 19세기의 미국의 골드러시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빅테크 기업들은 금을 직접 캐러 간 사람들. 금 캔 사람은 거부가 됐지만 모두가 금을 캔 건 아니에요. 못 캐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그 옆에서 청바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들의 운명이 아주 분리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금캐러 많이 갔다가 이제 금캐러 안 가. 아예 이제 별로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금캐러 갔던 사람이 빠져나가. 그러면 당연히 청바지 장수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메모리로 그 칩으로 들어가는 투자가 너무 과해서 아예 나는 안 할래라고 누군가 손을 들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이런 것들은 달리 봐야 될 수는 있는데 지금은
뭐 그 설비 투자를 그 메모리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라고 하는 신호는 없잖아요. 계속 사니까 그렇죠. 시장은 시장대로 과잉 투자에 대한 걱정을 하지만은 그 과잉 투자에 대한 걱정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수익이니까 지금은 주가가 미국보다 한국이 나은 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동력은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왔다기보다는 미국에서 나타났던 과도한 어떤 주주환원, 투자 없는 경량 자본주의, 주주들만 좋았던 세상에서 이거는 뭐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과세가 바꾼 게 아니고 AI 칩에 대한 반도체 칩에 대한 과잉 투자가 뭔가 미국의 자본주의 패러다임을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적어도 주주들 입장에서는 예전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 이런 시각을 처음 들어서 너무 근데 쏙쏙 이해가 돼서 미국 시장이 왜 그렇게 지난 하반기부터 좀 네. 과소 투자에서 이제 과대 투자로 그러니까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민가 하는 어떤 그런 좀 사람들의 생각들 합리적인 예, 의심인 거죠. 의심들 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됐고 근데 지금도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것도 사실 빅테크들의 주가가 예. 끌어당겼다기보다는 M7 주식은 사상 최고치 예. 아니에요. 그럼 대체로. 뭐 예. 때문에 나스닥은 그렇게 올라갈까? 뭐 전체적으로 예. 저는 뭐 막 그런 인프라도 예. 있고 그러니까 광통신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이 청바지 장수에 가까운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뭔가 미국 시장 내에서도 시장을 이끄는 헤게모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옛날이 더 좋은 시절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지난 10년 동안의 일이었고 그 10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맥도날드나 스타벅스가 빚까지 내서 주주환원을 했던 거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재무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의 그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 그래서 이 주주들에게 기업이 줘야 될 이런 게 있어요. 예컨대 뭐 한 배당 수익률을 3%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금 조달을 채권을 2% 이자 주고 조달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 사서 자사주 소각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역시 과도하게 낮았던 이례적인 저금리의 산물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세상이 뭐 아주 얼마나 큰 인플레 세상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디플레이션이 걱정이 될 정도로 물가가 떨어졌던 세상으로부터는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의 금리도 거의 장기금리 10년짜리 금리가 제로에 수렴하다가 이제 뭐 4%에서 움직이는 게 노멀이 된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식의 모델이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네. 뭐 국장 탈출 진흥순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왔었고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의 이제 어떤 공통된 그 신념은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우상향할 거다. 라는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왜 항상 우리 투자할 때 야 네. S&P 지수 30년 뭐 평균 네.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알아? 막 이렇게 네. 하면서 예시를 드는 게 항상 S&P 네. 500과 나스닥이었단 말이에요. 네. 투자의 근본은 네. 미국 주식이다. 특히 2030 세대들에서는 더 그렇고.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투자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기도 했고 미국 자체의 어떤 달러 패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 기축통화 네. 국가로서의 힘도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좀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동일한 말씀을 네. 80년대 초에 우리 코스피가 80년 1월 달에 이제 100으로 출발했어요. 그때 S&P 500도 100포인트 대였어요. 오, 그래요? 네. 네. 근데 코스피도 우상향 아닌가요? 지금 뭐 얼마 전까지 장기 박스권에 있을 때는 S&P 500은 6천인데 우린 2천에 있었지만 우리 6,200이고 S&P 500은 지금 7천 갔으니까 갭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 더 오른 건 맞지만 크게 뭐 한국도 우상향인데 기본적으로 주가 지수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고 또 미국 시장이 저는 뭐 미국의 주주가 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뭐 혁신도 있고 또 지난 10년 동안 경험했던 아주 과도할 정도의 주주를 중시하는 문화도 있고 그런데 미국 시장 불패는 아니에요. 불패인 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 시장이 1920년대에 아주 광란의 그런 어떤 특히나 라디오라든가 이런 기술주 열풍이 있은 다음에 대공황을 겪고 우여곡절이 있다가
1938년부터 1952년까지 그냥 횡보, 14년의 횡보가 있었고 또 60년대 굉장히 장기 강세장을 고가한 다음에 68년부터 82년까지 장기 횡보했어요. 상당히 길었네요. 10몇 년씩 네, 하죠. 우리가 지난 한 10몇 년 한 것처럼 또 닷컴 버블 때 2000년도의 고점을 넘어선 게 2013년이에요. 그것도 크게 보면 고점이 안 높아지는 10여 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내내 주식이 이제 재미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82년도에 비즈니스 위기라고 하는 잡지에서 그 헤드라인 기사가 스탁 이즈 데드였어요. 주식이라는 게 들고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올라가야지. 네. 10몇 년 동안 횡보하니까 주식의 시대는 지났다. 근데 그 기사 나오자마자 15배 올라갔어요. 8, 90년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패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우상향이었지만 중간중간에 이었었고 뭐 그런 점으로 보면 한국도 6,200인데 주가 지수로 보면 물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상 최고치 부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건 되게 좋고 미국 주식을 사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주식은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이 기업이 약진하고 있지만 저는 중국 주식 투자는 되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 파는 종이 조각이 아니고 네. 근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소유권 증서예요. 그래서 기업이 주주들의 부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한국 경제가 훨씬 활력이 있을 때가 1980, 90년대인데요. 8, 90년대 주식이 추세적으로 좋았던 거는 80년대 후반 3저 호황 때 말고는 없었어요. 맞아요. 그거는 뭐 이게 우리나라 85년도에 당시 한 9대 재벌이었던 국제상사가 해체됐습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날려버린 거죠. 사실 왜 날렸는지는 몰라요. 무슨 뭐 분식회계에 뭐 과도한 내부자 거래 그랬는데 그럼 그때 그렇지 않은 재벌들이 어디 있었어요. 정치 권력이 기업보다 훨씬 위에 있었고요. 기업이 번 돈 어디론가 막 새고 있었을 테고 99년도에 2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분식회계로 파산했어요. 결국은 공시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게 재무제표예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불투명한 데서는 경제가 고성장을 하더라도 주식이 잘 안 되죠. 전 중국도 마찬가지의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미국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패 자산은 없고 절대적인 퀄리티가 미국이 좋다고 하더라도 좋더라도 주가가 좋은 걸 많이 반영하고 있으면 투자하기 좋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 미국 주식 불패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지나고 나면은 상당히 그 자산에 대한 그 나빠서가 아니라 모두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가격도 높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결국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미국이 크게 좀 글로벌 시장을 이끌었던 국면이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과 미국 시장의 어떤 상대적인 관계를 보면 70년대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고생하면서 횡보했어요. 한국은 중동 그때 이제 우리가 오일머니가 많이 들어오면서 한국은 고유가의 수혜를 받은 나라였어요. 건설주 중심으로 70년대는 한국이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80년대는 미국도 좋았지만 한국이 더 좋았어요. 90년대는 한국은 외환위기도 겪고 어려움을 겪던 미국은 인터넷 붐을 주도하면서 압도적으로 좋았고요. 2000년대 초반 10년은 한국이 중국 덕을 보면서 미국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하는 것도 사람들의 어떤 인사이트나 뭐 미래는 저도 이런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누가 알겠어요. 제가 어떤 전망을 하더라도 그것은 미래를 말하는 하나의 견해일 따름이에요. 저의 전망이 옳더라도 그 견해는 지금 입증될 수가 없죠. 가봐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는 극단적으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중치로 영향을 받아요. 지금 잘 되는 게 뭐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믿는 속성이 존재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셨던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게 뭐 저는 뭐 한국 사람들의 가계 포트폴리오가 다변화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뭐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을 사야 될 뭐 역사적 사명을 띠고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이 재미없고 미국이 좋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한국이 미국보다 좋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교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뭐 정부의 양도세를 조금 이제 면제해준 제도로 있었지만은 이제 미국 주식 열기가 조금 약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미국 시장이 5, 60년대 강세장이 나타나고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횡보를 했고 8, 90년대가 좋다가 2000년대 초반 10수년 횡보를 했는데 그때 바뀌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이제 미국 시장이 장기간 오를 때는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되게 클 때고요. 1950, 60년대는 뭐 미국 독주였죠. 네. 그때 뭐 동서냉전이 있었지만은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세컨티어 자본주의 국가는 전범국이었고 그렇죠. 전쟁으로 파괴가 됐기 때문에 미국과 경쟁할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투사를 했고요. 근데 미국이 잘 나갈 때 이건 뭐 경제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아주 역설적으로 자기의 힘을 주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하게 외부의 팽창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났던 모습은 베트남 전쟁이었죠. 아, 외부로 그렇지. 힘을 예, 투사해요. 예, 예. 또 이기지도 못해요. 예, 이기지도 못하고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되게 약해져요. 우리가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국 덕에 뭐 적어도 그 자본주의 블록은 살아남은 거잖아요. 유럽은 마샬 플랜이라는 무상 원조를 받았고 네. 우리나라로 1950년대 원조를 받았고 또 나치즘과 파시즘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멋진 나라였는데 멋진 형 이런 느낌이죠. 그럼요. 예. 근데 이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 이 베트남에서의 양민 학살 같은 보도가 되면서 이제 양키 고홈이라고 하는 60년대 후반에 전 세계적인 청년 운동에서 미국은 밉상이 됩니다. 소프트 파워가 약해지고 그 당시의 대통령도 결국 닉슨이라고 하는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대통령이었죠. 지금 뭐 닉슨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네. 상당히 좀 악당과 같은 음흉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자기 헌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나올 정도로 그렇죠.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잉 팽창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 재정 적자가 늘어났고요.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네. 예. 그럼 90년대, 8, 90년대에 미국의 장기 강세장이 끝났을 때 모습을 보면 좀 비슷한 점이 관찰이 돼요. 아, 그때도 이번 그 5, 60년대 끝났을 때 대외로 비슷한- 힘을 과도하게 투사를 하죠. 물론 그때는 9.11 테러라고 하는 미국이 공격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네. 아프가니스탄 공격한 거야. 뭐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를 빛나는 작교에서 간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2003년도에 이라크 침공한 건 명분이 없었죠. 아, 맞아요. 대량 살상 무기가 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라크에서 없어져요. 대량 살상 네. 무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중동의 민주화라는 운동 전쟁의 목적이 막 바뀌어요.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실 불명예스럽게 철군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도 상당히 소프트 파워가 약해지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하면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온화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맞아요. 우리나라 기억나요.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때 막 디스맨 하고 맞아요. 또 2003년도 미국이 이라크 공격할 때는 그때 그 미국에 동참한 나라는 영국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적인 반전 시위가 나타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주식시장이 장기 팽창을 할 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단순히 순환적으로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근데 그 힘을 외부로 막 팽창하면서 말씀 안 드렸지만 부시 행정부 때도 재정 적자가 있었어요. 전쟁을 이렇게 치르면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뭐 그리스나 로마나 결국 제국이 쇠할 때는 자기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과도한 대팽창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이 대부분 재정 적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도 조금 저는 유사한 비슷하네요. 기시감을 느낍니다. 외부로 힘을 투사하는 거나 이번 전쟁을 보면서도 이 전쟁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은 정의로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소프트 파워의 약화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이걸 가지고 뭐 전략으로 삼기는 뭐 그렇지만 미국이 좋지만은 그 좋은 게 가격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가를 늘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과거 30년 정도로만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시계열을 쭉 늘려서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도 계속 이 오르락 내리락함이 있었던 거고 이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 이후,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주가가 쭉 빠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네. 일방향으로 빠지진 않아요. 왔다 갔다 왔다 예, 갔다. 예, 예. 떨어지면 회복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신저가와 신고가가 중요해요. 예. 주가가 지금은 예컨대 새로운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새로운 기원이 열리는 거잖아요. 횡보장의 특징은 떨어졌다 반등은 있지만 고점을 계속 넘기지 못하는 흐름들이 1940년대, 예. 1970년대, 2000년대 초반 10년 반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작년까지 나타났던 장기 횡보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예. 실은 뭐 그때도 주가 지수는 빠지면 복원력이 있어요. 그때 뭐 횡보였지 뭐 주가 지수가 뭐 폭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폭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회복은 되게 빠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 횡보장의 특징은 고점에 잘 못 높아지고 가면 턱턱 밀리는 박스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2000년대 초반에 미국, 1970년대, 1940년대 미국 주가가 그랬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네, 40년대 뭐 주식시장이 예, 예, 없었지만 그쵸. 70년대 한국은 좋았고 2000년대 초반 10년은 한국과 중국과 같은 나라가 좋았죠. 그렇구나. 사실 미국이 안 좋을 때 이제 아시아가 좋다, 신흥국이 좋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메커니즘이 가는 거는 굉장히 새롭네요, 저에게는. 그러면 그 센터장님이 이제 예측하시기에 올해도 네. 이제 미국과 한국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강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뭐 네. AI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경제적 자원이 아주 집중적으로 투여가 되는 쪽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도 청바지 장사가 조금 더 나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뭐 국내 시장 또 여쭤보면 지금 우리 코스피는 사실 반도체랑 네. 같이 가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은 계속 되겠죠? 아무래도 AI 투자가 멈추지 않는 한은. 뭐 이제 미래는 잘 모르니까 미래는 잘 모르니까 뭐 제가 잘 모르겠네요. 다만 이제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흐름이 이제 끝난다라고 말할 그런 논거들은 잘 못 찾겠는데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이런 게 있죠. 뭐 이건 뭐 저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건데 네.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지으면서 뭔가 이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하게 큰 투자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꾸기 힘든 지속될 일일 것 같은데 뭐 계속 지적이 되지만 그럼 전기나 이런 것들은 계속 공급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반도체 AI 칩 자체에 대한 수요보다는 네. 그런 인프라 쪽에서 혹시 뭐 병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네. 좀 되고요. 그게 뭐 2월 달에 저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죠. 그렇죠. 올해 연말쯤에는 칩이 남아돌 수도 있어. 이것도 AI 투자가 뭐 이제 주춤해진다라는 의미보다는 데이터 센터 짓는데 그 전기는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서 서프라이즈가 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인데 네. 그럼 그 놀라운 일만큼 인프라가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뭐 그렇다가 아니고 우리가 한번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 점이 조금 걸리는 면인 것 같고요. 그렇죠. 다른 측면에는 조금 긍정적인 면들이 그래도 좀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하이닉스의 PER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혹시 몇 배인지 아세요? 5배. 5배요? 네. 삼성전자 6배예요. 6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배? 7배. 예. 예. 근데 미국의 S&P 500은 21배예요. 아직도 20배대요? 20배 넘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참 미국에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거죠. 그러네요. 예. 한국도 사실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말하지만 산업 관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정말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하고 또 한국인들에게 너무도 자랑스러운 회사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시총 1, 2위가 PER 5배, 6배 하니까 시장 PER이 8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PER이 왜 낮을까 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메모리 사이클이 약간 파괴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애플이나 미국의 기업들은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돈 벌면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공장을 짓고 뭐 그렇죠. 투자하는 게 좋다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투자가 종종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져요. 투자를 해서 반도체 공급이 늘면 단가가 떨어지고 마진이 망가지고 하면서 굉장히 주가로 큰 부침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가을 이후로는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서 뭐 삼성전자 포비아 이런 얘기하지만 작년 초여름까지만 해도 제일 골칫덩어리가 삼성전자 주식이었을걸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파괴적인 속성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실상 예. 세 개죠. 과점화되어 있는데 네. 한 5년 전만 해도 실은 그때도 세 개가 사실상 뭐 그 경쟁을 했지만 삼성전자가 훨씬 위에 있었고요. SK하이닉스 훨씬 밑에 있었고 마이크론 그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적인 사업자가 과점에서 존재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투자를 늘리면서 하는 것에서 삼성전자가 약간은 2인자와 3인자를 좀 압박하는 치킨 게임 비슷한 걸 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클이 더 바닥을 더 깊게 가면서 버틸 수 있는 삼성은 버티고 2, 3위가 어려움을 겪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에 하이닉스가 치고 너무 컸죠. 예. 그래서 지금은 1위 사업자가 독점한다기보다는 1, 2위가 거의 뭐 비슷해지고 3등이 격차가 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사이클이 과거처럼 지배적 사업자가 그렇게 찍어 누를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런 리스크가 물론 찍어 누른다 이것도 사실은 뭐 이제 저의 추론이니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그게 좀 완화된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반도체 칩이 범용 제품, 커머디티의 속성이 메모리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 데거나 써도 되는. 써도 돼요. 예. 예, 뭐 삼성 거나 하이닉스 거나 마이크론 거나 뭐 PC에 꽂으면은 성능은 비슷해요. 기업이 가진 경쟁력을 얼마나 싸게 만드냐인데 이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는 이 사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아무거나 그냥 샀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지금 최태원 회장,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께서 메모리 파운더리란 말씀을 해요. 메모리 파운더리요? 예, 메모리는 지금까지 범용 제품이었던 예. 거예요. 근데 커머디티. 예. 파운더리는 그러니까 특정하게 누가 사가는 사람을 위해서 주문형으로 맞춤 만들어주는 생산,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경향들이 지금 뭐 엔비디아와 TSMC와 SK 하이닉스가 약간 삼자 동맹 비슷하게 좀 잘 그렇죠. 가잖아요. 예. 또 얼마 전에 AMD CEO도 삼성전자 와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고 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메모리에서도 앞단에서 뭔가 사쓰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거 거의 전적으로 커머디티의 속성이 있더라도 이 투자자에게 커머디티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 거는 과잉 투자 때문이에요. 누가 사갈지도 모르니까 그냥 일단 찍고 보고 하는 건데 지금은 예컨대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에게 칩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줄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하이닉스는 거기에 맞춰서 캐파를 늘릴 수 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비즈니스의 속성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투자가 가져올 파괴적인 속성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꺾인다라고 하는 징후를 찾기도 어렵지만 상당히 싸기 때문에 저는 그 쌀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SK하이닉스 PR이 5배고 삼성전자 6배가 정당한가? 8배가고 9배 가면 그건 이상한 건가? 라고 생각하면 이게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거는 반도체의 속성이 달라지고 있다. 커머디티로서의 파괴적 속성이 완화가 되면은 조금 리레이팅도 가능한데 저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같이 안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 쌀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네. 이게 다시 리레이팅 될 만한 이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의 속성 자체가 네. 달라지고 있다라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적인 결과라고 하는 게 파괴적이 이제 삼성전자가 공장을 누가 사든 상관없이 일단 공장을 지어보고 2, 3일을 이제 찍어 누르려고 뭔가 치킨 게임 형식으로 가서 이게 완전 이렇게 사이클의 산업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2위가 완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제 잠재적인 수요자들이 생기면서 메모리 파운더리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과정이 조금 옛날이랑 달라지고 있다라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최태원 회장께서도 본인이 100%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00억 달러 확전할 수 있으면 1,000억 달러 적전할 수도 있다는 말을 또 하신 거는 그렇죠. 기존에 뭐 그런 그 아주 파괴적인 사이클이 여전히 내재돼 있다라는 것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그 반도체 모든 주가는 그 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이에요. 주당 순이익 곱하기 PER이 주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PER은 낮았고 이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주가는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주당 순이익이 여전히 계속 전망치가 높아지는 사이클이니까 전통적인 사이클로 보더라도 그 주가의 반응 패턴으로 보더라도 이게 끝났다고 말하기는 힘든데 저는 또 좀 높아질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좀 커진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발표가 이제 곧 나오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인데 삼성전자가 1분기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근데 주가는 당일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이미 눈높이가 이만큼 높아져 있는 상태일 텐데 좀 하이닉스 실적 이제 전망이나 뭐 이런 거 주가에 미칠 영향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실까요, 센터장님? 뭐 목요일인데 굳이 뭐 전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걸 날씨라고 보면 우리는 큰 계절을 갖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하면 기대가 높으니까 주가가 또 높아지는 조정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 움직임은 저는 약간 랜덤웍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 팔고 또 사나? 그쵸. 그럼 뭐 잘 살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단기적인 주가의 반응을 보시기보다는 큰 어떤 비즈니스 환경을 보면서 판단 내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 비슷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가 같이 그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마이크론도 잘 나왔고 삼성전자도 잘 나왔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뭐 실적 숫자가 좀 적게 나와서 뭐 투자자들을 실망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 같긴 한데 이제 주가의 반응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선반영 됐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으나 그거는 뭐 트레이더가 아니고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반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단기적인 또 그런 흐름이니까. 근데 또 주변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도 안 들고 계신 분들 뭐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반대로 또 이거 너무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보통 차익 실현을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나오면 이건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시그널들이 있을까요?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는 고점과 저점을 너무 예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은 과하게 오른 경우가 많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은 더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과잉 반응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이제 올라갈 때는 제가 애널리스트 하다 보면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그렇죠. 제일 궁금한. 근데 올라갈 때에 지금은 뭐 잘 안 보십니다만은 그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의 상승 추세선은요. 주가의 저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고점이 아니고. 저점을? 예. 그 철학은 어디에 있냐. 제가 뭐 기술적 분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주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성과 가속도라고 하는 또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물리적 유기체의 운동 속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흐름, 이게 이제 추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추세성의 저점을 긋는 거는 작용과 반작용과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가 강세장에서도 주가가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강세장의 리듬은 뭐냐면 많이 오르고 조정은 조금 받아야 이게 강세장이에요. 많이 오른 것만큼 주가가 훅 빠져버리면 강세장이 아니지. 올라가는 관성이 깨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세장이 나타날 때는 조정의 강도가 마일드하면 고점을 예단하는 게 아니고
심하게 부러지지 않으면 강세장이 지속이 될 거라고 믿어도 저는 그게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어깨에서 팔란 얘기가 내가 주식을 10,000원에 샀어요. 근데 5,000원 올라서 아예 많이 벌었으니까 팔자라고 하는 겸양의 미덕이 아니고요. 올라가는 거는 내가 이게 어깨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옆구리일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올라가는데 중간에 파는 게 꺾일 때 보고 팔란 얘기예요.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운동이 시작되는 걸 봤을 때. 예컨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상승 추세에서는 주가에 저점을 연결한 거니까 그걸 깨고 내려올 네. 때에 고민을 하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고점에서 사실은 주식을 못 판 게 좀 아쉽죠? 네. 사람 마음은 이게 고점이 자기 원금처럼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을 막기 일종의 보험이에요. 네. 고점은 알기 어렵고 또 중간에 내가 고점이라고 예단하고 팔았다 그러면은 중간에 올라가는 걸 놓치는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주가의 운동이란 관점에서 보면 상승 관성이 끝나고 하락 관성이 시작되는 국면에서 팔란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흐름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본질적으로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과거의 어떤 주가의 속성으로 보더라도 과거에는 PER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주식을 사면 상당히 실망스러웠죠. 이게 PER이 5배, 6배인데 이거 사야지 어떤 거 사 그렇지만 이익이 꺾이게 되면 이익이 확 꺾이면서 네. 주가가 떨어지면서 역설적으로 PER이 되게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거의 확 줄어드니까 PER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반도체 기업의 리레이팅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예전의 사이클로 보더라도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이익 추정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네. 그때가 뭐 매도 시그널 아닐까요? 근데 시장이 지금은 뭐 생각하는, 한 달 지날 때마다 뭐 이익 추정치가 계속 몇십 올라가고 %씩 늘어나니까 있으니. 이거는 PER이 그대로 있더라도 EPS에 대한 기대치가 유지가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PER이 높아지는 것까지 기대하진 않더라도 이익이 시장을 실망시킬 때 그때 정도가 저는 떨어지는 어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지금 엄청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얼마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네. 진짜 궁금한 거 딱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PER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까 그 병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력 인프라, AI 전력 인프라 쪽이 이제 좀 이 병목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방산주들은 지금도 네. 사실 PER이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뭐 여기는 뭐 구조적인 뭐 상승의 뭐 추세가 이제 이미 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그래서 방산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구조적 상승인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얼마나 많이 반영돼 있는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네.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안 된다가 아니고요. 네. 제가 뭐 모른다가 네. 맞는 것 같고 또 마진율이 되게 높아지게 되면 경쟁의 구도도 바뀌게 돼요. 예컨대 뭐 거의 뭐 유럽에서 독일이 무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변 나라들이 이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는 뭐 독일이란 나라도 막 방산에 투자하고 하니까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2차 전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었잖아요. 지나고 났더니 그래서 이건 뭐 안 된다는 아니고요. 뭐 저는 잘 모르겠다가 뭐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마진율이 달라지게 되면 경쟁의 구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럼 말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뭐 시장의 논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네. 뛰어들 수도 있으니 네. 사실 일본도 이제 원래는 이제 그런 국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하면 안 네. 되는 이제 나라였는데 뭐 자기들 뭐- 정상국가 하겠다고 네. 막 헌법 개정도 얘기하고 하니까 그렇죠. 시대의 공기가 이제 바뀌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 잘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올해 코스닥 시장은 네, 이제 사실 뭐 연초에 또 엄청 핫하다가 네. 또 3천당 제약 사건도 있었고 약간 또 풀이 좀 죽은 모습이기도 한가 아닌가 좀 그런 분위기인데 올해 코스닥 시장 전망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뭐 이제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뭐 공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뭐 어쨌든 반신반의했지만 달성이 됐고 다음은 코스닥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코스피는 5천 아니라 6천이더라도 뭔가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의 수익력과 보유 중인 자산이 있었어요. 좀 PER이 8배. 근데 코스닥은 조금 그런 논거들이 좀 부족하고 1차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잘 될 거냐를 말하기에 앞서서 좀 안 좋은 종목들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이들이 갖는 것 같아요. 종목이 상장된 게 1,800개입니다. 종목이 너무 많죠. 많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 보니까 막 안 좋은 일도 벌어지고 시장의 평판이 안 좋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코스피로 가잖아요. 뭐 간다고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평판이 안 좋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좀 뭐 어떻게 한번 해볼 거다라고 하는 기대는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시장을 좀 정화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정말 뭐 안 되는 기업들은 좀 불가피하게 좀 퇴출도 좀 시키고, 그렇죠. 또 퇴출이 안 되더라도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좀 분리하는 의미에서 뭐 일보와 일으로 나누고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부실들을 정리하는 단계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른다 그러면은 또 코스닥 시장을 또 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좀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정책에 대한 기대가 코스닥에서는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느 정도 시장의 정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을 또 어떻게 또 할 거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연내 뭐 한 번쯤은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마지막 코스닥 시장 정리까지 오늘 정말 다양한 이제 말씀 나눠주셨어요. 뭐 진짜 한국, 미국 시장의 뭐 역사부터 이제 정리 이제 쭉 반도체 우리 삼성 하이닉스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 와이스트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센터장님. 네. 예, 마지막으로 저희 복길이 분들께, 저희 구독자 명이 복길이에요. 예, 복길이 분들께 한 말씀 이제 투자에 조언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정말 시장이 잘 올라가는데 투자가 올라갈 때는 돈 벌 가능성도 되게 높은데, 우리가 올라가는 장에서 정말 귀신같이 잘 팔고 또 좋은 가격에 되사기가 되게 힘들어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물리는 것도 우리가 투자자로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경험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물릴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에 물리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보면 6,200이잖아요.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투자는 어려울 때 잘 견디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패시브 투자자는 뭐 기다리면 이길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개별 주식은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살 때는 설사 내 판단이 틀려서 이 주식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팔지 않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전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거를 합당한 가격에 사려고 노력하는 투자가 그건 뭐 장세와 상관없이 늘 견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유, 무슨 곱하기 말씀을. 0이 되면 안 된다. 네. 또 가슴에 새기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I 산업, 당신이 몰랐던 더 큰 시장이 있다. 데이터 센터 시스템, 설비, 그리고 이제 뭐 가상망까지 AI로 대폭 성장하는 기업, AI 때문에 망할 거라는 산업. 시장의 오해가 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AI로 더 큰 기회를 삼는 기업들도 IT 투자 최고의 길잡이, 호돌이, 우황재 작가와 함께하는 AI 시대 숨은 수혜 찾기 특강. 고민하면 늦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